You are fired. 당신은 해고야. 트럼프 대통령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이 한마디로 인기를 얻었죠. 트럼프는 비슷한 막말을 파월 연준 의장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너무 늦는 사람, 완전한 패배자. 연준 의장을 해고할지 모른다는 인상을 준 이 같은 악성 조롱에 뉴욕 증시는 급락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말을 바꾸면서 반등했습니다. 트럼프와 파월의 갈등에 자본시장이 견뎌낼 수 있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김두원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파월 연준 의장을 아주 조롱하던 트럼프 대통령 바로 해임할 것 같았는데 하루 만에 지금 말을 바꿨습니다. 증시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는데 김두원 이코노미스트님, 이 어떻습니까? 시장 뉴욕 증시가 하루 사이에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거죠? 네, 사실 트럼프의 한마디에 네. 뉴욕의 3대 지수뿐만 아니고 글로벌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취임한 지 1월 20일 날 취임했으니까 한 100일여가 좀 안 된 상황인데 이제 적응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응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시장이 하지만 적응을 못하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죠. 예.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 즉 그의 입의 한마디가 모든 정책을 완전히 뒤바뀌는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투심 자체가 긍정적으로 해석했지만 여전히 그 불확실성의 그 폭풍 속에서 우리는 글로벌 시계가 투자 시계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연준 의장을 해임할 것처럼 지금 하루 전 얘기입니다만은 그 발언에 투자자들이 달러와 미국 주식, 미국 국채를 팔아서 셀 아메리카다 그러는데 그 정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겁니까? 연준 의장과의 갈등에 따른 자본시장 영향이? 예, 사실 그 미국 시장이 안전 자산이라고 여기고 미국에 투자를 할 때는 사실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 달러 가치를 지켜주는 누군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건데 네. 그게 바로 연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관세에 이어서 어떤 관세가 가지고 온 정치적인 불확실성에다가 트럼프의 해고할 거다 그리고 이것을 뒤집는 과정에서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그 위험도가 굉장히 커지고 이에 대한 시장 반응을 보여준 게 어떤 면에서는 이 연준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트럼프가 해고할 것이다라는 말로 인해서 정말 트럼프가 해고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통화 정책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불안해지면 어떡할까라는 우려에 바로 월요일 날 시장이 빠졌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게 뒤집자마자 물론 장외 거래긴 하지만 네. 시장이 다시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트럼프 얘기에 대한 시장의 불안은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표현처럼 셀 아메리카라는 게 이게 단순한 밈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미국에 대한 주식 채권 그리고 이거를 팔 때 달러까지 이제 하락하는 보통은 주식 시장이 빠지면 채권은 다시 좀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하락하고 그다음에 위험한 것 때문에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달러는 상승하는 어떤 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 지금은 모든 걸 팔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미국 자산에 대한 어떤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하루 만에 이제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만 해고할 것처럼 얘기한 후에 특히 달러와 가치가 급락을 했잖아요. 네. 특히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 인덱스가 97대까지 한때 떨어졌다는데 네. 결국은 연준을 어떻게 흔드느냐에 따라서 달러 패권도 좀 장담할 수 없다, 흔들린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에 예. 달러라는 것은 6개 선진 통화들의 가중 평균치이죠. 예. 대부분 유로와 유럽 관련된 영향력이 한 70% 이상 되지만 결국 달러 가치가 73년도의 기준이었던 100을 깨고 내려갔다라는 게 예. 이전보다 가치가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위상이 흔들린 거 아닌가에 대한 해석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달러는 특이한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우리가 흔히 달러 스마일이라고 해서 스마일. 네, 그러니까 이제 웃는 모양처럼 이렇게 스마일이라고 해서 달러가 강한 종류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국가의 통화는 그 국가의 펀더멘탈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미국 경제가 고공행진, 즉 견고하다라고 하면 그 나라의 통화인 달러 가치가 강하겠죠. 달러가 오르고요. 네. 경제가 좋으니까. 지난 한 2년 전 달러의 강한 트리거가 미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이었던 이유입니다. 예. 그런데
리세션 그러면 전 세계가 망할 것 같고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예. 특히 2007년에도 그랬습니다. 미국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달러 가치는 안전 자산 선호의 형식으로 더 각광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 달러 스마일 자체가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패턴과 좀 다른 양상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 달러 가치, 즉 안전 선호 현상 자체가 달러는 더 이상 안전 자산으로 바라보는 그 심리가 단기간이라 할지라도 약간은 경감되거나 아니면 좀 더 어폐가 있게 말씀드리면 사라진 거 아닌가. 오. 즉 패러다임 전환기 속에서 달러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미국 경제가 좋을 때도 달러 값이 오르고 글로벌 경기 침체 때도 달러가 안전자산이 올라가서 스마일이라는 평을 받았는데 이제 뭐 웃지 못하는 스마일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는 게 잠깐 언급해 주신 유로화이기도 하고 또 엔화라면서요. 네. 그런 가치 통화들은 오르는데 그러면 우리 통화 원화나 또 중국 위안화도 좀 올라야 되잖아요. 달러 값이 떨어지면. 근데 그 흐름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어떤 현상이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뭐 금이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엔화나 프랑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안전자산, 전통적인 안전 통화로서의 가치를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예. 이게 어떤 면에서 안전자산으로서 미국 자산의 가치가 상실됨에 따라서 대체제로서 이제 뭐 엔화나 스위스 프랑 금 쪽으로 이제 좀 더 이동을 한 게 보이고 예. 그다음에 또 유럽의 경우도 독일 국채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이 오르는 금리가 내려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예, 네. 독일 국채요. 예.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달러와 가치는 약세를 보이는데 왜 위안화나 원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궁금한 측면인데요. 이거는 사실 달러나 아니면 다른 선진국 통화와 다르게 뭐 우리나라도 뭐 선진국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금융시장에서는 위안화와 우리나라 통화는 뭐 신흥국의 좀 위험 자산이라는 평가를 여전히 받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달러하고 위안화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달러 약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도 어떤 면에서 디커플링, 비동조화 현상이 일어나서 달러가 약해지는 만큼 위안화나 우리나라 통화는 원화는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런 위험도가 사실은 그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 특히 네. 관세가 다른 나라들은 90일 유예가 됐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유예가 되지 않았고 트럼프가 거의 뭐 중국 하나만 잡아서 패면 된다라는 식의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통화가 이제 중국이고 위안화일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보통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크지만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어떤 대중 수출, 뭐 반도체 수요 이런 것들이 둔화될 가능성이 어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불안을 증가시키면서 위안화와 함께 이제 원화도 가치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위안화하고 우리나라 원화는 뭐 금융시장에서 같이 움직이는 게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이게 굉장히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그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이런 흐름 속에서는 원화도 어느 정도 그 약세 흐름을 따라가기를 피하는 게 이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한 1,420원, 30원대인데요. 물론 1,450원 아래로 좀 내려왔습니다만 더 내려가지 않는, 그러니까 원화값이 더 올라가지 않는 위안화 환율에 연동이 되는, 동조화되는 이런 현상이 좀 계속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1,430원, 2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자, 시장을 뒤집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좀 정면으로 다시 한번 다뤄봐야 될 텐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파월 연준 의장을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까? 왜 날선 이런 얘기를 끊이지 않게 지금 물론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또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 네. 둘 간에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앙숙이에요? 여기. 시계를 한 7, 8년 전으로 돌이켜 보면 네. 앙숙은 아니었죠. 네. 왜냐하면 이게 역사 나중에 재평가하겠지만 네. 지금 트럼프가 결국에는 파월 의장을 안 쳤거든요. 그렇죠. 임명을 한 거죠. 네. 당시 옐런 의장의 후임자로서 3개월 전에 임명하면서 향후 연준을 이끌어갈 차세 대주자로서 파월 의장을 점찍었던데 당시만 하더라도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경제학자가 아니고 미국의 중앙은행 의장이라는 자리가 전 세계 파급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안 쳤다라는 것이 지금 와서는 뭐 잘했다 못했다 역사가 나중에 평가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트럼프와의 갈등은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트럼프가 이 관세 정책을 지난 1기와 달리 2기에서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이 관세 정책의 이유, 1기 때와 2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 1기 때는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을 재평가하겠다. 2018년 2월 달에 미중 무역 분쟁 고율 관세를 통해서 결국 무역 수지 적자를 시정하겠다. 물론 2기 때도 해방의 날 예, 연설을 그렇죠. 했었죠. 무역 수지 적자에 구조적인 탈바꿈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결국 지난 1기 때와 달랐던 또 다른 숙명적인 숙명이 무엇이냐. 트럼프 2기의 행정부의 숙명이 엑스데이트. 엑스데이트. 네, 미국의 현금이 고갈되어서 아, 미국 재정 상황이 워낙 맞습니다. 안 좋다. 네. 시계를 보면 뭐 외신의 보도에 의하면 한 7월에서 8월 달이 고비일 것 같다. 네. 재무부의 TGA 계정, 즉 재무부의 현금 고갈 계정도 지금 3천억 달러로 내려왔기 때문에 네. 이대로 가다가는 물론 4월 달과 9월 달에는 세수의 확보라는 계절성이 있지만 한 7, 8월 달에는 미국의 현금이 고갈된다. 고갈된다. 네. 따라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지난 2011년과 같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행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 관세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1기와 다른 것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채에 대한 부담을 억누르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결국 부채 부담이라는 것은 이자율이거든요. 따라서 이자율을 낮춰야 된다는 게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의 국채가 롤오버 되는 것들이 네. 액수로 보면 약 한 6조 달러 정도가 상반기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6조 달러가 장기채와 단기채의 롤오버, 즉 미스매치를 이용해서 미국의 부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로 장기채를 계속해서 상환하길 원하지만 지금 금리가 매우 높아진 높으니까.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시장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연준을 압박하는 것이다. 네. 두 번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 이 갈등은 저는 꽤 오래 갈 거라고 보는데요. 뭔가요?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연준 간의 갈등입니다. 이유는 트럼프는 여전히 현재 시점에 가중치를 두면서 정책을 이끌고 있고요. 연준은 미래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 정책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피크 아웃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관세에 대한 압박, 더 나아가서 달러 약세에 대한 압박 등을 놓고 본다면 관세가 시차를 갖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높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예. 연준 입장에서는 머지않은 미래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높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여기에 방점을 둔다면 통화 정책을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하지만 트럼프가 얘기하는 지금 현실을 직시하느냐, 아니면 연준이 얘기하는 미래를 직시하느냐, 이 시차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트럼프 행정부와 파월 연준 간의 이 갈등은 꽤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 네. 물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연준은 금리를 내릴 겁니다. 네. 하지만 시원하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시원하게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 갈등 속에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와 연준의 파월 의장의 갈등의 원천, 그러니까 계속해서 금리 인하 압박을 할 거다. 장기채 금리를 낮춰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다 그러는데 압박을 한다고 해서 과연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느냐? 네, 그렇죠. 압박을 한다고 해서 금리가 낮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압박을 해서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것처럼 분위기를 잡았는데 이윤수 교수님, 법적으로 해임할 수는 있어요? 사실 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연준 의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임기 이런 것에 대해서 4년이지만 뭐 해임 조건은 뭐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연준 이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보장이 이사 되어 있고요. 임기는 14년. 예, 그다음에 의장은 이제 4년인데 이제 뭐 재지명을 이제 할 수는 있겠죠. 그게 2026년 이제 초가 될 겁니다. 예. 근데 대통령은 중대한 사유라는 것이 없이는 해임이 불가하다는 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정도 이 독립이라는 게 연준의 독립은 법이 정한 사실이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단순히 법적으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장의 움직임에서 봤듯이 그 월가가 그 어떤 트럼프가 그 연준 독립성을 해치는 말을 하니까 시장이 엄청 빠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출렁출렁합니다. 되돌리니까 네. 관세 90일 유예한 것처럼 다시 시장이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듯이 이 의장이 해임을 시도할 경우 이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굉장히 그 강하게 반대할 정도로 월가도 어떤 연준의 독립성을 중요시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사실 단순히 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1970년대 미국이 굉장히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시기에 그 교훈에서 비롯되는 일입니다. 1970년도에 이제 닉슨이 대통령일 때 번스 연준의장한테 금리 인하를 압박한 결과 인플레가 폭발을 하고 우리가 지금 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정치 개입이라는 게 결국은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고 물가 불안은 달러 가치의 불안정성이고 그런 경우에는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것들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고 있고요. 그 파월 의장하고 그 대통령이 싸우는 것과 관련해서도 파월 의장이 이제 나는 대통령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명시적으로는 하진 않았지만 그 연준의 결정은 오로지 미국 국민 이익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국민이 먼저고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연준의 독립성이 미국 국민의 물가 안정과 노동시장의 강건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때리기를 계속한다면 지금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도 큰 불안 요인이 계속 지속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도 불안해하고 또 금리를 내린다. 정부가 원하는 장기 금리 인하, 그러니까 그걸 촉발할 수 있는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뭐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해임하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의 그 경제 자문인가요? 케빈 헤셋. 실제로 파월 의장 해임에 관한 거를 측근들이 좀 얘기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혹시 뭐 후임 얘기나 누가 좀 더 압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혹시? 케빈 허시 전 연준 의장, 연준 이사가 이제 거론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해서 많은 외신들이 파월의 해임 가능성이 대서특필되면서 그렇다면 물망에 오르는 후임자가 누구일 것이냐라고 해서 다양한 이제 외신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지금 베세트 재무장관이 작년에 얘기했던 그 파월과 트럼프 간의 갈등이 만약에 있다면 행정부가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 컨트롤 비슷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그림자 연준, 섀도우 패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림자 연준. 근데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레임덕과 비슷한 겁니다.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내년 5월 달까지 보장된 법적 임기가 있지만 미리 지명을 해버리는 것이죠. 후임자를 미리 지명해서 힘을 빼버린다 연준 파월 의장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 작년 트럼프 1기 때 자넷 옐런 의장의 후임자로 파월 의장을 3개월 전에 지명했었고요. 그 전에 옐런 의장도 그 전임자였던 3개월 전에 항상 그 지명을 했었던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한 1년 전부터 그러니까 흔들기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여전히 연준은 듀얼 먼데이트지 이중 책무로 모든 토가 정책의 기틀과 방향성을 마련하겠지만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라든지 다른 것들로 이전에 신경 안 써야 될 것을 신경 쓰게 만드는다라는 것이 금융시장의 투심을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후임자가 누가 거론되는 것을 차치하고 사실 이 페드, 즉 섀도우 패드에 대해서 의미가 좀 있다.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인데 지금 5월에 1년 전에 다음 연준 의장을 뭔가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정해놓음으로써 뭔가 지금 파월 의장의 힘을 빼는 그런 섀도우 패드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금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지금이 금리 내릴 수 있는 적기다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자, 이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을 떠나서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릴 시점이 된 겁니까? 사실은 관세가 이렇게 세게 들어오지 않았으면 조금 내릴 타이밍이 됐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 물가 상승률이 피크아웃 됐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물가 상승률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면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 관세가 세게 나오면서 모든 지표에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피크아웃 됐던 어떤 물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최근 데이터에서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물가 상승이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1기하고 트럼프 2기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트럼프 1기 때는 인플레이션이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TV에 나와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 이유가 없었던 시기인데요. 지금은 누구나 인플레이션에 대해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물가를 올리는 거를 봤었고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되게 빨리 오르기 때문에 나도 쉽게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뭐 가격을 올려도 저항이 적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임금을 올리기도 쉬워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노동 지표 같은 것들은 경제가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경제를 압박하면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중에서 어떤 걸 더 우선시하냐라는 문제가 대두가 될 텐데요. 근데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가 안 좋아진 거는 맞는데 또 실업률이 그렇게 많이 오르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연준 입장에서는 일단 어떤 관세가 가지고 온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까지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적어도 5월에 내리기는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요. 5월에는 네.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CME 페드 워치라는 데서 네. 시장이 한 90% 이상으로 5월은 동결을 예측하고 있고 예. 다만 6월에 이제 뭐 조금 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한 70% 정도 나오고 70%. 있는데 근데 뭐 그 연준 의장이 말한 대로 이게 물가 상승을 얼마나 자극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 의장도 설령 금리를 좀 낮추고 싶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압박을 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 낮추기도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IMF 보니까 경제 전망을 보니까 미국 경제 성장을 올해 큰 폭으로 떨어뜨렸잖아요. 네. 그러면 물가도 아까 이제 거의 정점을 좀 지났다고 표현했다면 결국은 금리 인하 시점은 다가오는 거잖아요. 경제 상황으로만 보면. 네. 어디쯤 가능할까요? IMF와 OECD의 경제 전망을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 일단 미국의 성장률을 전망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예. assume to, 즉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고율 관세가 지속된다는 가정이죠. 고율 관세가 지속된다는 가정에서. 네. 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미래를 전망하는 게 물론 저도 전망을 많이 해봤지만 뭐 예. 교수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음. 근데 지금의 이 현실이 세시스 페리부스 지속된다는 가정에서 미국 성장률이 크게 내려간다는 것이고요. 예. 다만 우리가 뭐 두세 달 뒤에 다시 한번 자리했는데 그때는 IMF가 다시 한번 미국 경제 성장률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관세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겠지만 전면적으로 철회한다, 아니 유예한다라고 한다면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IMF의 경제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지만 그 가정이 무엇이냐, 트럼프의 관세가 지속되는 한이라는 것이 매우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CME 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확률이 5월 달은 동결, 6월 달은 금리 인하입니다. 현재 확률적으로 적용돼 있는 금리가요, 내재 금리가. 예. 근데 올해 연말에는 한 100bp 정도 인하가 지금 컨센서스입니다. 지금부터 1%포인트 연말까지 맞습니다. 몇 차례 그럼 내려야 되는 네, 거예요? 이제 한 4차례 정도 25베이스 포인트씩 내려가는 것이죠. 네 번이나. 그런데 이제 저는 더 주목하는 것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한 1년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미국의 중립금리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중립금리가 올라간다. 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가장 적정한 금리 수준이라는 게 현재 3%를 넘었습니다. 오. 자, 그렇다면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예. 과거처럼 리세션이라는 것을 차치하면요. 제로금리는 더 이상 없다. 즉 저금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금융시장이 가장 중요하죠. 금리 인하를 하면 금융시장은 반가워할 것인가? 저는 반가워할 거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감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저항선이라 그럴까요? 지지선이라 그럴까요? 그 하단이 예전보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봐야 크게 인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올해 하반기에 또다시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작용할 수 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는 조만간 내려갈 것 같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의 시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얼만큼 내릴 수 있는가 그 폭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중립금리,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도 않고 경제를 누르지도 않는 금리 수준이 연 3%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속도, 횟수가 이번 시장에서 크게 기대하는 정도에 못 미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자산 가격 저희가 모두의 셀 아메리카, 미국 주식, 미국 채권, 달러를 파는 그런 움직임을 얘기했는데 그 와중에 독야청청이라고 해야 됩니까? 국제 금값만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뭐 JP 모건이 1년 안에 4,000달러 간다 그렇게 전망까지 하던데 이렇게 금값이 이렇게 수요가 많은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뭐 어떤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이렇게?
일단은 뭐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저의 영역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이게 올라간 거는 사실 뭐 사후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일단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는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연준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이 미중 관세 전쟁이 생각보다 심각해지는 상황,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의 경우에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올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금이 전통적 안전 자산의 역할로서 올라가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예. 근데 지금 달러가 약세되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금에 대해서 뭐 채권이 좋은 이유는 이자를 준다는 건데 그 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뭐 채권을 가질 이유가 조금 더 떨어지는 거고요. 예, 금이 상대적으로 돋보인다는 네, 얘기죠. 예, 이자가 좀 떨어지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자를 안 주는데 뭐 이자를 안 줘도 뭐 이자를 받아봤자 얼마 안 되니까 금을 듣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뭐 개인이 투자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거고요. 그 큰 손이라고 하는 근데 중요한 이제 플레이어들이 중앙은행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외환 보유고에서 상당한 부분이 우리나라만 해도 달러인데, 근데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 제재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어떤 그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보다는 다른 대체를 찾고 있는 거고요. 예. 그 중에 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달러 보유고에서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중국과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신흥국에서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금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좀 올라가 있고 불확실성이랑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좀 커지는 상황. 특히 금리를 주기는 하지만 이게 어떤 금리가 사실 계속 올라가는 상황, 미국이 이 재정 적자를 감당할 수 있어라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에 대한 매력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우리 김두원 이코노미스트에게 그냥 짧게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 매력은 올라가지만 네. 워낙에 많이 오르기 때문에 네. 이미 과열국은 아닌가. 네. 급격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가능성, 이런 가능성 좀 높지 않습니까?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여요. 네, 계속 올라갈 것 계속 같아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개인 제가 투자. 고객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가 빛나야 된다 올해는 아, 빛나야 된다. 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우회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요. 네. 포트폴리오에 금을 넣어서 계속 올라갈 거다. 저는 과열 구간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금값에 대한 전망은 두 분이서 낙관적으로 보셨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의 갈등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김두원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